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2023년 신년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이자 한국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꿔왔던 호남이 이제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촌철살인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라도 이야기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진하게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먼저 육선 국회의원이시면서 최근까지 호남의 차별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성북구 강북구 예. 강북구 을 지역구이시면서 차세대 민주당의 리더십 박연진 의원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히든카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이 민주화의 성지 이렇게 좀 축혀 세워졌었는데 이 밑바닥을 이 진흙탕을 그대로 보여준 전라디안의 굴레라는 책의 저자 조기동 작가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저희가 제목을 2023년 다시 호남 정치를 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호남 정치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동 작가님, 호남 정치 뭡니까? 네, 저도 호남 정치가 뭔가 좀 알아보려고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이제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광주 전남북 지역 6개 일간지에서 호남 정치가 매년 얼마나 쓰였는가를 한번 쭉 연도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2020년까지 연 20회 미만으로 쓰였더라고요. 2020년까지요? 예, 2020년, 2000년까지. 제가 2000년까지. 예. 그러다가 갑자기 2003년에 100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열린우리당 사태를 둘러싸고 등등을 통해서 좀 늘어나고 뒤에 다시 잠잠해지다가 2016년에 880회, 879회로 늘어납니다. 속성은 2016년에 국민의당 분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즉 이걸 보면은 호남 정치라는 게 결국은 그냥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결국 한 1980년대부터 너무 끈끈하게 이어지고 결국 호남 사람들과의 굉장히 일체감을 갖고 있었던 민주당과 호남이란 지역의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변화하고 있고 좀 약간 나쁘게 이야기하면 점점 하이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감도 굉장히 팽배하고요. 그 위기감의 반영이 호남 정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 정치에서의 호남의 목 내지는 민주당에서의 호남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의 발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줄어들면서 호남 정치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95년도에 정계에 입문하셨잖아요. 그때는 동교동계 이런 말들 많이 썼었나요? 예, 그러고 보니까 물론 계파로서는 동계동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조 작가 말씀한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지금 호남 정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걱정 이런 게 생긴 거하고 용어가 같이 왔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호남 정치를 강화시키자 복원하자고 할 때의 호남 정치란 말은 저는 이게 개혁 정치란 말과 등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군사 독재 또 수구 냉전 기득권 세력과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민주주의 개혁 또 어떤 민족의 평화 이런 거를 해왔던 가치 정치가 호남 정치고 또 그것을 호남이 앞장섰어요. 우리 호남 지역민뿐만 아니라 춘향민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죠. 앞장섰고 또 거기 끈질기게 다른 지역도 물론 있지만 예컨대 충청도나 무슨 강원도나 여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여러 변화를 겪어왔지만 우리는 끈질기고 일관되게 말하자면 군사독재 반대편에 있던 야당과 제야 민주화 세력의 결국 백이 됐지 않습니까? 요런 개념들이 일단 호남 정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박용진 의원님은 네.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호남 정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약간 뭐 이게 분석적으로 보면 호남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된 차별을 이제 받아온 게 있고요. 또 실증적으로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왔고요. 이런 상황이 이른바 우리 사회의 비주류 혹은 우리 사회의 이렇게 소외된 이제 집단들, 계층들과 일정하게 그 역사적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던 개혁 혹은 민주화, 인권, 평화라고 하는 그런 쭉 연상되는 단어들의 그 단어들과 호남 정치가 이제 같이 묶여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그 호남의 정치적 대표체가 되고 또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이런 사회적 시대적 과제들을 실현해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인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 정치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면 두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를 표현했었던 호남이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왔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민주당이 더 이상 야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주도 세력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그 발돋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호남은 광주는 뭐 전라북도는 왜 여전히 저발전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냐. 이 문제에 이제 직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화 되어버렸잖아요. 이제 지금 20대 초에 뭐 그 젊은 사람들 혹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민주당이 예전에 박용진이 20살 때 민주당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보느냐. 보수 야당이긴 하지만 개혁적이고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주체가 아니라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고 팬덤에 휩싸여 가고 기득권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개혁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닌 만큼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뭐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민주당 내에서의 사실은 이 호남 정치 이것이 개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민주당 내에서 호남 정치가 좀 힘을 얻었던 것 같고 인물로 봤을 때는 어떤 DJ가 대통령이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그리고 호남 정치가 마지막으로 힘을 썼을 때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경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호남 정치의 이야기가 2003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이런 것으로 보고 2016년부터는 이제는 이른바 친문 세력 또 친 이재명계의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는 호남 정치가 위기감을 또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호남 정치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이 하부 구조로 들어가서 호남 정치는 이런 거지만 그 행위를 하는 주체는 사실 호남의 정치인들이 될 것 같은데 호남 정치인들 박 의원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호남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에 엄청 많잖아요. 어떤가요? 역할 저희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불만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왜 존재감이 없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집단이니까요. 호남 집단에 왜 이런 저는 근데 오히려 호남 정치인을 단순히 호남의 지역구를 둔 혹은 뭐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른바 호남 정치가 뭐 한국 사회에서의 역사적인 배제와 차별의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과 계층의 어떤 정치적 대변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인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개혁 정치를 그러니까 뭐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뭐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굳이 호남에 근거한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나가서는 추량 저처럼 혹은 이제 우리 장관님처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지만 호남의 고향인 호남 출향민
이런 정치인들도 포함을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호남 정치로부터 벗어났었을까? 예. 약간 애매한 예. 경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서 호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쨌든 그 경선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던 이인재 후보에 대한 예. 어떤 일정한 한계를 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히 이렇게 좁혀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 전체의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쉬움의 한 부분이 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 우리 호남의 경제적 발전 혹은 생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왜 그걸 끌어내주지 못하느냐.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호남 정치인들이 여기 시장 도지사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랜드 플랜을 만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똘똘 뭉쳐서요. 거기 뭐 10조, 20조짜리 기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정치에서 그걸 밀어붙이는데 사실 호남에서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들고 오는 어떤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보면 많아야 100억 단위인 거예요. 예. 그냥 몇십억짜리 수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동네 얘기로 치면 그냥 보도블록 깔고 하수구 치우고 하는 수준으로만 행정을 하게 되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바꿀 건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랜드 플랜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저 같은 이제 말하면 호남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고 정말 스스로 굉장히 자책감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꼭 그대로거든요. 우리 호남은 한편으로는 개혁 정치의 선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비전과 전략, 무슨 추진력 이것들을 만들려는 노력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있었느냐 이건 저부터 반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이제 굉장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박 의원 말씀하신 것은 호남 밖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향도 좋지만 뭐 심지어는 비호남 인물이라 하더라도 크게 개혁적이면은 호남 정치의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인데요. 저는 큰 틀에서 맞지만은 그걸 조금 좁혀보면 우리 호남의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일에 과연 같은 개혁 세력 내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비호남의 예컨대 영남 출신, 강원도 출신 이걸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우리 호남 밖 정치가 민주당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호남 정치인들은 그 하위 구성원 정도의 그 좀 지나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가면서 우리가 그런 그 호남 발전의 비전을 못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호남이 민주당 집권을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아쉽게 졌잖아요. 조금만 잘했어도 이길 수 있고 저는 또 다음 대선에서도 얼마든지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낙후된 호남의 발전 비전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동력을 만드는 문제하고는 같은 민주당 내지만은 좀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호남 정치가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호남 정치가 사실은 좀 가까이서 보면 결국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작가님은 왜 DJ 이후에 호남에서는 사람이 안 나옵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호남에 기반해서 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적인 리더십이나 도덕적인 리더십을 과연 민주화 이후에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뭔가 말을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호남 내부의 정치 내지는 호남 내부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이나 행정 과정에서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령 영남 같은 경우에 부산 동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메가시티론 같은 굉장히 훌륭한 지역개발 담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남에서 그런 그 발전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정치 구조가 어떤 갇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일단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약간 좀 이 시대 정신에서 요즘에 어떤 호남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특수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민주화를 이끌어왔던 어떤 수도권과 대비되는 지역의 문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속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런 광주와 굉장히 좀 비슷한 도시라고 예를 드는 게 대구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뭔가 고위 관료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한마디로 출양에서 굉장히 좀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는 서울대 출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경북대나 영남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거는 광주도 되게 미묘하게 똑같아요. 광주에서도 서울대 출신 내지는 호남 밖에 있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 졸업자가 2020년 되면 전멸을 하고 대부분 전남대나 조선대 졸업자입니다. 즉 지역 정치의 현지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수도권에 대비한 지역의 고립으로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지역위원회 중심의 어떤 경선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문제를 다 해결하는 현지 인재가 더 각광을 받는 현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날의 호남 정치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현지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내지는 오늘날의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호남의 정치인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보편성을까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대로 호남의 정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남 정치가 점점점 축소되고 위축되고 또는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중앙 정치에서 어떤 하위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호남 정치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조금 민감한 이야기긴 해요. 근데 이게 더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권리당원 숫자를 보면, 비율을 보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권리당원이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은 35.6%입니다. 35.6%이고 그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는 28.5%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는 점점 주변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당원 수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 민주당의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는 거거든요. 박 의원님한테 또 물어보면 박 의원님 또 피해 가실 것 같은데 왜 우리 지분 이렇게 많은데 왜 경영권을 안 주세요, 민주당에서? 저는 우리 호남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정치가 역동성을 부여했어. 민주당 경선에 막 뭔가 변화를 가져왔어. 한국 정치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네. 이렇게 평가할 때는 대세론에 편승했던 게 아니었어요. 대전환의 전환점을 마련했었을 때죠. 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 경선은 지난 몇 번을 생각해 보면 제가 2번을 참여했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 참여를 했을 때 보면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세론에 그냥 편승하는. 그랬죠. 저희의 전략은 그거밖에 가속도를 붙이는 걸로만 보였지.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대세론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달라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새로운 선택, 대전환,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노무현 돌풍 이런 걸 만들어냈었던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경선에 참여했었던 경선 패배자로서 갖는 약간의 아쉬움 같은 걸 지금 이제 뭐 토로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왜 그 호남에서는 DJ 이후에 사람이 없냐 이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변방에서 그 당의 중심으로 서는 과정이 정말 치열했고요. 본인도 목숨을 잃을 만큼 치열한 투쟁을 해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야말로 겉돌았던 당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다가 그 안에 들어섰고요. 최근에는 이재명 당대표 역시도 그야말로 변방의 정치인이었다가 당의 대표까지 되고 대선 주자로 올라서는 과정은 역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크려고 노력을 할 때 호남이 거기에 이렇게 그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해주는 방식이 그런 것에 상당한 한국 정치의 어떤 변동, 어떤 동력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형성된 대세론에 이렇게 그냥 얹혀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니 호남의 정치인들로 자처하는 저 같은 사람 혹은 뭐 우리 이제 천정배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했을 때 호남에서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양쪽이 다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키워주느냐 혹은 왜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가 동시에 같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장관님도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개별 정치인 차원에서는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그것은 뭐 또 다른 문제고요. 아까 구조적인 원인이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야기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DJ 이후에 지금 호남 정치가 호남 밖 정치가 주도하는 정치에 지금 하위 구성원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지금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아까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으로의 그 권력의 이양이 이루어진 그 시기부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후에 친문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하위 구성원 정도의 너무 지나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호남이 편입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김대중 세력이랄까요? 세력은 사실 매우 허약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그 카리스마 지도자에 의존하는 그 세력이었지. 그래서 DJ를 추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뭐 신격화에 가까운 추종을 했지만 그러면 그 세력으로서의 확실한 어떤 비전, 국가적 비전이든 지역적 비전이든 비전과 가치 또 동지적인 협력 문화 이런 게 있었냐 하면은 지금 보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그 자비판이기도 한데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격인 세대별로 보면은 여러 의미에서 아들격인 정치인인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세대의 호남 정치인들도 이 문제, DJ 세력을 DJ 이후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J 퇴임 후에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세력이 역사 속에 그냥 기억이나 되는 정도 아닌가요? 우리 광주에서 노무현 재단은 지금도 굉장히 살아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DJ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지 않았죠? 예, 사실은 사실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떤 의미에서 DJ 세력이라는 허구가 돼버렸죠. 이제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 호남 정치의 약화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호남 정치가 오랜 일당 독점 체제 하에서 이제 그야말로 시쳇말로 막대기만 꽂아놔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중앙 정치에서 힘을 가지고 또는 지역에서 권리당을 잘 모아서 공천을 따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이것들이 호남 정치를 매우 약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비주류가 없는
내는 비주류를 용납하지 않는 지역 정가도 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어떤 합니다. 비주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그 90년대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90년대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있지만은 이제 동교동계에 대한 신기하 의원이랑 걸출한 비주류가 있었고 80년대를 가면은 또 신민당 내에서 김노경 국회부의장이라는 그 또 다른 어떤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비주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광주에 어떤 그 비주류라고 할 만한 내지는 새로운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정치인이 있는가. 예. 좀 민주당 내에 이게 박원진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또는 이재명 대표 다 당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한국 정치 구조에서 늘 비주류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선도한단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당내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과정이 민주당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었고 사실 이 부분은 저쪽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호남 정치는 굉장히 비주류가 없죠. 호남 정치인들도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결국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생존하기 힘듭니다. 내지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해서 버틸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포함하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힘 있는 윗분들을 바라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과정,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뉴 DJ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호남 정치 내부에서 개방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에 박 의원님. 예. 박 의원님이 만약에 지역구가 광주였으면 예.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박해 혹은 소장파, 당내의 어떤 쓴소리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성질은 못 버리는 거라 네. 예, 그거는 뭐 강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할 말은 하고 뭐 할 일은 하고 그렇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치는 엄청 바꿨죠. 지금보다 저 지금도 상당히 눈치 봐요. 그게 왜냐하면 그 뭐 핸드폰에 문자 쌓이는 걸 보면 겁도 나고요. 아, 그렇죠. 또 뭐 대중 그 정치. 다음엔 꼭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인 것 같은데 이제 일종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예.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그 공격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어려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뭐 광주나 혹은 제 고향인 전라북도를 뭐 지역구로 하게 되었을 때 예. 아마 중앙 정치에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천권을 갖거나 지도부에? 예, 지도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런 걸 했었을 겁니다만 역시 아까 우리 이제 조 작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변화했다. 달라지려고 그러네 하는 건 민주당 내 비주류, 민주당 내 변방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수화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용진의 위치, 박용진의 역할 분명히 좀 뭐 민주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제 오래전 어느 정치학자가 호남 정치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하나는 개혁성,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의 공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이제 고립뿐만 아니라 탄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광주 항쟁 이후에 저는 아직도 광주가 그 당시에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한 3년 전이었죠, 벌써. 3년 전에 그 국힘 쪽에 지각 없는 3명의 국회의원이 무슨 광주 항쟁이 뭐 북한 소행이다 하는 망언을 뭐 했을 좀 때 해놨었죠. 그때 우리 광주 시민들이 느낀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좀 그때는 생생하게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우리 호남 사람들의 첫 번째 정치적 목표는 국힘 세력의 집권 저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략적 투표 행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 더 좋은 인물이나 세력을 고르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일단 누가 본선에서 국힘을 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세만 따라간다든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호남 지역 발전의 비전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하고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또 호남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도 뭐 이왕이면 키우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은 호남 정치인이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호남 사람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작은 것 같습니다. 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호남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좀 본선 경쟁력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힘에 대항하는 민주당이라면 무조건 밀어주는 풍토에서 민주당이 과연 얼마만큼 개혁적이고 민주당 내 옥석을 구분해서 더 개혁적인 인물, 이런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더 선택적으로 밀기도 하고 또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심판할 건 해야 될 텐데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은 굉장히 박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세에 끌려가면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국힘을 반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가 돼버린 그런 호남 정치의 현실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대세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어떤 안위를 그 고립에 대한 공포를 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류에 편입되어 있구나, 주류에 그래도 이쪽 한쪽 구석에 방은 내어져 있구나, 자리는 내어져 있구나, 이 정도로 만족한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나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겠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 사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라는 것은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남에서 그것을 신경 쓸 만한 지금 여유를 못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정치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기동 작가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뭄 문제, 이 가뭄 문제도 사실 알고 보면 호남 정치의 부재 혹은 호남 정치의 세락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한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가뭄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이제 쓸만한 저수지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뭐 배수, 상수도 공급 시스템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낡은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만성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는 건데요. 가령 동복호가 1985년에 지어지고 주암댐이 1991년에 지어집니다. 예, 광주 인구가 아무리 90년대 중반, 2000년대 가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용수 사용량은 어느 정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전남 지역과 같이 용수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산업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수도용 상수도를 어디서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죠. 왜? 여기에 그런 뭔가 심도 있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내부의 지역 정책에 잘 이야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우리에게 밀접한 문제는 사실은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할 수가 없죠. 이걸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일단 인기가 없고 직접적으로, 두 번째는 결국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됩니다. 가령 영산강 유역에서 저희가 물을 안 끌어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기형적인데요. 이게 광주라는 도시 영산강 유역권인데 왜 머나먼 섬진강에서 상수도를 거의 대부분을 받아 쓰는가? 농업용수도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역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거죠. 전남의 농도 전남에서는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로 좀 써야 되고, 가령 저수지를 만들면 침수가 되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동복호 같은 경우는 근처는 다 농지였습니다. 젖벽 있고, 이게 천 장관님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장기적인 투자 문제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수도 가뭄 문제에 대해서 좀 되게 놀랐어요. 왜 아무도 누구도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야기하지 않느냐. 실제로 가뭄 문제라는 거가 새로운 문제, 기후변화 문제도 아닙니다. 2009년에도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10몇 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문제인 거죠. 그냥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책임성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누구도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지역 정치인들에게 이게 정치적 책임성인데 법적 책임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문제도 그러고 화정동의 그 건물 붕괴, 아파트 문제. 그러고 뭐 학동 건물 붕괴도 그러고 다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깊게 들어가지 않죠. 그런 형태에서 단순하게 어떤 조직표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정치 구조 내지는 그런 거버넌스에서 안정적 뭔가 장기 계획 내지는 장기적으로 본인이 뭔가 책임지고 뭔가 하겠다. 내지는 뭔가 성과 평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먹는 무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제 개발이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평가가 있어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와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박 의원님 모셔놓고 제가 자꾸 불편한 질문을 드리는데 각오하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무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그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하겠다. 근데 호남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호남은 무안공항 활주로 확대 공사 뭐 수억 원 정도. 그거 박수치고 있습니다. 아 무안공항이 드디어 이제 활주로가 더 길어졌어. 이런 편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편향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었던 바이기도 하고요. 일단 호남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해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는 30년째 새만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거 때마다 새만금 타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 저 사람이 저 얘기, 이 대통령 후보가 저 얘기, 저쪽 당 후보는 또 이 얘기. 그래서 누더기 개발이에요, 누더기 개발. 그러니까 30년 전에 아예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호남 정치 세력들이 단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다 했으면 좀 전라북도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당내 경선에 도전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세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특성이 세 가지입니다. 중도 개혁, 실사구시, 국민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한 가지 더 얹어야 됩니다. 저는 먹고 사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제일주의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광주와 우리 호남의 2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끌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관료들은 안 해요. 우리가 집권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답답한 건 뭐냐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 관료들한테 그냥 맡겼었습니다.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게 정치 분야와 이쪽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여러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경제 관료들한테 맡깁니다. 그럼 경제 관료들은요 초반 한 1, 2년 동안은 납작 엎드려서 그 집권 세력들이 민주당 세력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들 해오던 대로 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의 호남에서의 차별과 호남의 배제, 경제 분야에서의 기득권의 더 공고함,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은 더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던 대로 하는 경제 관료들에게 맡기는 민주당의 경제 분야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실력 부족,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도와주고 민주당을 밀어주면 호남은 경제적 차별, 지역적 차별에서 벗어날 줄 알았고 지역이 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랜드 플랜이 없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에게 차별당하고 있었던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뭐 실력과 노력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경제 관료들이 해오던 대로 이렇게 끌려가니까 국민들로서는 민주당에게도 실망하고 호남에서도 민주당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장관님, 저희가 정권을 또 잡을 때도 있었잖아요. DJ 때도 있었고. 7, 80년대, 그래요. 그때는 이제 영남 중심으로 기업이 발전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IT 중심의 발전을 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저희가 또 정권을,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왜 호남은 여전히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 발전은 신경 쓰지 못했을까요? 너무 복잡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호남에 설령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호남이 총체적인 역량에서 이미 어떤 한국 사회가 호남을 배제하는 형태의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여러 세력에서 호남이 이제 그 주변화되고 열의가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이 자신감을 잃고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우리 광주의 젊은 문학의 인물이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그 제목이 누가 5.18 광주를 가스라이팅 하는가 하는 칼럼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고 그 제목부터도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제가 요새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만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때 두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벌써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느닷없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자원이 드는 일을 졸속으로 추진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 추진 방법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경제성 검토 예비 타당 조사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요, 전국적으로 여론의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을 그렇게 졸속 추진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더 높았어요. 네. 말할 것도 없이 TK, 그러니까 저기 대구 경북 쪽에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부터 밀양공항을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광주, 전남북, 호남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잘했다고 하는 의견이 높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밀어주는 형태의 우선 우리 호남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 의원님 찬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특히 호남 출신 정치인들, 저는 광주 국회의원들, 호남 국회의원들 모조리 다 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호남 국회의원이 부산 앞바다에다 28조인가 그런데 28조짜리 프로젝트 만들어주는데 앞장서서 찬성했으면 뭐 좋아요. 그러면 무슨 우리 더 낙후된 호남에 280조짜리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해서 뭐 추진이라도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는 의지나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이 우리한테 없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자아 비판입니다. 우리 호남은 그런 점에서 그래 제가 요새는 제 명함에도 슬로건을 쓰고 다니는데요. 50년은 민주화로, 50년은 경제로. 예, 지난 50년은 우리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자는 것인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호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호남의 지역민들도 좀 한번 우리가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호남 출신 관료들이 꽤 전 정부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재부에도 많이 있었고요. 호남 출신 관료들도 뭐 사석에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어떤 부분을 답답해하나요? 왜 안 가져오냐? 사실 이게 관료의 애양심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도 있는 건데 예산을 배정은 해줘야 되는 어떤 니즈가 있는데 사업을 기획을 해서 해와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와야 이게 다른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지역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예. 그런 걸 뚫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데 예산을 배정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극단적으로
고위 관료인데 이분도 예산을 호남이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더 받은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예산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기획 능력이 없어서인 거죠. 가덕도 공항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가덕도 신공항은 이게 약간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 예. 물류 허브에서 항공 물류가 점점 중요해지니 항공 물류의 거점을 만들어서 동남권 산업시설과 연관시키겠다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그런 규모의 어떤 SOC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그랜드 플랜을 만들고 예. 이거를 해서 뭔가 유발 효과가 있고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나가겠다는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실제로 저는 되게 답답한 게 광주형 일자리나 기아차 같은 경우만 해도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한 게 2012년에 윤장현 시장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예. 자동차 100만 대 도시 이야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급하게 좀 만들어졌었어요. 네. 예. 근데 되게 기묘한 게 자동차는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엔진하고 변속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광주에 엔진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변속기 공장? 없어요. 예. 부품 공장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냐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업체가 오른쪽 문짝을 만들고 다른 업체가 왼쪽 문짝을 만드는 라는 냉소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조사 보고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부품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또는 예견됐던 어떤 전자부품의 사용 확대, 반도체를 포함해서 또는 친환경차, 전기차를 포함한 그 확대해서 광주라는 도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없이 전시성 사업을 몇만 대 만들겠어요. 이야기만 하고 결국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연간 7만 대 경차 수요가 한국의 경차 수요가 작년에 그나마 캐스퍼가 많이 팔려서 12만 2천 대 팔렸거든요. 예. 그중에 캐스퍼가 한 4만 7천 대 정도 팔렸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라인 하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7만 대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전시성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업 기획이 그냥 맹탕 내지는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전형적인 지역에서 도로 깔아주고 철도 놓아달라고 뭔가 이야기되는 좀 그런 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예.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역량이 갖춰질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한 이유인데 그렇다면 이 역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오늘 좀 불편한 측면이 있네요.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사실은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신년 특집이지만 호남 정치하면 좀 재미없고 말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패널분들 믿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상처를 들여다봤는데 이 상처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럼 이 상처 어떻게 낫게 할지 앞으로 이 호남 정치 어떻게 가야 되고 호남 어떻게 좀 가야 되는지 한 분씩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 의원님부터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저는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거기서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호남에서 정치를 하거나 호남 정치를 자신의 혹은 DJ의 어떤 노선을 다시 재현해 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가져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민주화로 50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50년, 경제로 50년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제 민주 호남, 인권 호남, 평화 호남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기득권 세력이고 사회적으로 자기 가진 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고 그러면 아마 민주당이 배제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조차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사니즘을 앞세우고 그리고 호남 발전의 어떤 경제적 발전의 그랜드 플랜들을 예. 호남 정치인들이 도모하고 예. 그것을 그 민주당이 전국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또 선거 때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와서 혹은 윤석열 후보가 와서 여기에 복합 쇼핑몰 한번 건들 때마다 휘청휘청하는 예. 여론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건 호남의 유권자들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의 호남 정치 세력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먹고사니즘, 경제적인 능력 이 분야에서의 민주당이 호남 정치를 앞으로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자신하려면 이 부분에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천장관님. 예, 뭐 같은 취지입니다만은 우리 호남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 개혁에 앞장서서 엄청난 기여를 해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호남이 오랫동안 산업화에 배제되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그 배제돼 왔기 때문에 달리 아까 그 젊은 광주 분이 한 말을 다시 인용해 본다면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 스스로의 아까 지금 여러 말씀했지 않습니까? 호남을 어떻게 우리를 이 낙후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겠다는 의지나 이런 것 굉장히 작고 배짱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아까 28조짜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어졌던 그 광주형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투자 금액이 437억인가요? 437억이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면 수천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방식. 그런데 그것이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호남 내에서 그렇게 째째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 후보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우선 우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부터 호남의 비전, 미래 또 전략 이것을 논의하는 풍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그냥 민주당이라고 밀어줄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가적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 발전의 비전, 경제 발전의 비전이 뭔가 하는 사람들을 잘 보고 키워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든 문제가 또 호남 안에서도 뭐랄까요 그 언로가 좀 튀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경험해 보면은 김 대통령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도 반드시 당내의 비주류를 한 40% 지분을 인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예. 근데 어느덧 지금 호남 정치는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그 당내조차도 이견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문제의식과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호남이 이제 민주화를 이끈 지역에서 이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런 거를 단순하게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니라 호남이란 지역을 좀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더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IT 산업 발전, 예. 지역에 흔들리는 지역, 고령화, 저성장 이런 속에서 어떻게 지역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 되게 성공적인 지역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면서 하는 게 어떤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저희 비록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올 한 해 저희 꾸준히 한번 호남 정치 또 호남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